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문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출연을 예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좋게 참 출연된 진짜 걸로. 공교롭다고 해야 할지. 지금 네. 문 팀장 저희하고 했던 게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아, 한 달은 안 된 것 같고요. 한 달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30일 됐으려나요? 15일 정도 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방송? 아, 이게 워낙에 주식 시장이 거의 금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금리를 말씀드리기가 네, 그만큼. 거의 금리에 의해서 예. 이제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이 초장기 미국채가 왜 하루에 딱 뭐 등락폭이 20bp씩이나 되냐 예. 그렇게 움직일 장은 아니고 예. 이건 마치 주식 지수로 한다면은 뭐 하루에 지수가 한 3% 4%씩 움직인 거랑 비슷한 이 장기물 금리가 움직인 거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아, 물론 이제 물가 지표가 좀 나온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채권의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거의 뭐 전무하다. 그 정도까지? 예, 그 정도를 좀 감안하고 좀 시장을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일단 예, 어제는 CPI, 하루 전에는 PPI 미국 네. 나왔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 또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쪽에 가장 예민하게 또 반응해야 되는 네. 채권 쪽에 또 우리 고수께서는 그 지표를 보고 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뭐죠? 사실 그 CPI 발표치도 있었지만 이 장기물에 가장 악영향을 그때 줬던 게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 네, 초장기물 채권에 네. 대한 이제 입찰이 네. 있었는데 예. 대략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리에서 이제 입찰이 되거든, 낙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굉장히 높은 금리에 낙찰이 되니까 시장 사람들이 충격 한번 크게 받고 이렇게 수요가 없다고 하면서 강력한 매도세가 그때 한번 또 나왔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그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쪽에 9시 반 예. 뉴욕 현지 시간으로 9시 반에 개장하는데 개장하고 8시 반에 지표가 나왔고 그때 지표가 나와서 아침에 일단 약세로 반응을 하고 약세로 반응하고 그 상태였는데 이게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한 대 맞았고 일단 그래서 지금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입찰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또 한 번 이제 얻어 맞게 되니까. 그게 우리로 새벽 2시면 뉴욕에 오후 1시. 예. 그때쯤 이제 입찰을 합니다. 점심 때쯤에서. 네. 이제 그때 거의 입찰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그 정도가 옛날에는 그래도 입찰 규모가 입찰 규모가 2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조 원 언저리가 됩니다. 3조 원? 네, 3조 원. 200억 불? 30조 원 언저리. 30조 원. 아,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 정도 이제 입찰을 하는데 한 번에 입찰할 때. 근데 요게 보통 이제 해외 중앙은행이나 네. 뭐 보험사나 예. 뭐 연기금들이 또 이제 들어와야 되지 국부펀드들 않습니까? 뭐, 근데 한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채권을 누가 사냐는 겁니다. 채권을. 그런 초장기 채권을 이제 누가 사냐? 누가 사느냐? 누가 사냐? 그 얼핏 생각할 때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사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초장기 맞아요. 채권인데 네. 5% 가까이 주는 채권을 30년 동안 주는데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사가 안 사. 안 사? 안 사요. 또 연기금도 똑같죠. 보험사랑 구조가. 그럼 연기금이나 보험사는 이렇게 높은 절대금리에서는 원래는 사야 돼요. 원래는 사야 되는데 안 삽니다. 옛날에는 샀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옛날이란 건 뭐 금융위기 뭐 전후를 그 이전. 적어도 한 2007년, 8년 이전. 네, 그 이전에는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절대금리가 높으면은 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금리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못 사요. 지금 우리가 뭐 금리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일드, 수익률. 수익률. 아니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투자 기관은 예. 자기가 절대금리만 괜찮으면 그냥 사놓고 어차피 30년 갖고 갈 거잖아요. 글쎄요. 뭐 미국이 부도날 것도 아니고 5% 픽스드 인컴. 픽스인데 픽스드. 30년 동안. 30년. 그러면 사도 되지 않냐? 물론 그분들이 앞으로 미국의 성장 자체가 뭐 한 엄청 높아. 그러면 이 5%짜리 미국채 30년이 뭐 안 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를 비롯해서 이 채권 시장에 좀 조용한 이 암울하신 분들, 이분들은 미국이 그렇게 고성장, 고물가가 고착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사요.
안 사는 것도 있겠지만 못 사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어떤 규제? 시가평가. 아하. 시가평가.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헤지펀드예요. 얘네들은 매일매일 시가평가 받죠. 네. 그러면 사놓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못 사겠죠. 그럼 얘네들은 추세를 추종합니다. 지금 가령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추격 매수하겠죠. 떨어지고 있으면 안 사든지 추격 매도를 하겠죠. 숏을 치러. 숏을. 네.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하냐면 헤지펀드나 뭐 자산운용사처럼 시가평가를 예. 면밀하게 받는 애들. 예. 네, 네. 근데 옛날에는 보험사나 연기금은 시가평가를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5%짜리 미국채 샀다. 그럼 얘는 어차피 부도 안 날 거니까 매년 5% 수익을 쌓아가요. 그리고 만기에 100을 받아. 그럼 끝. 끝. 평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평가 안 받으면 되게 편해요. 편해. 그래서 뭐 금리가 오르든 말든 야, 지금 5%면은 좋은 거 아니야?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 더 오르면 그때 또 사. 이렇게 옛날에 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지. 네. 이 장기적인 운용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옛날에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꾸준히 이제 샀었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끝나고 특히 최근 5년 동안 이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에 대한 시가평가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샀다가 금리가 더 올랐어. 손실 나죠. 그러면은 너 손실 났네. 자본 까야겠네. 손에 바로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 주주들도 싫어하고 감독 당국에서도 싫어하고 자본은 까여가지고 자본 비율은 안 좋아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부도날 확률이 높은 무슨 정크 본드가 아니고 네. 나 이거 저기 미국 국채예요. 국채. 미국 국채가 부도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시세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나 이거 그냥 만기 때까지 무조건 불끈 쥐고 갈 거예요. 그럼요. 저는 시가평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통해요? IFRS에서는 안 됩니다. IFRS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하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K값을 썼죠. 회계에서. 지금 미국은 US값을 쓰는데 그게 뭔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GAAP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 원칙. 그런데 이 제도가 옛날에 앨런 사태, 앨런 머스크 말고 엔론 그 에너지 에너지 회사. 기업. 네. 그리고 월드컵 사태를 겪으면서 야 이거 미국의 이 회계 제도가 아닌 것 같다. 너무 어떤 그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살짝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generally accepted니까 GAAP인데 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했지만 좀 이렇게 유도리가 있었다. 유도리가 너무 많았다. 유도리가 있어요. 유도리가. 유도리의 정확한 표준어가 죄송합니다. 융통성. 있게 유도리. 죄송합니다. 융통성 있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도 적당히 있어야지. 이게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마. 그냥 무조건 시가평가해.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죠. 되게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장기 투자 기관조차도 마치 헤지펀드처럼 시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땐 오히려 안 사거나 팔고 금리가 내릴 땐 오히려 추격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마크투 마켓으로 그냥 시가 평가하겠다면 바로바로 평가가 되고 네. 잘못하면 보너스가 날아가고 잘못하면 잘리는데 네. 안 그럴 수가 있나?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시가평가가 점점 규제가 강화되는 방안으로 왔다라는 네. 거는 네. 이제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그냥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시가평가를 너무 면밀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부작용이 생겼다. 만약에 나중에 그러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고매하신 이론가들 그리고 좀 그 시장의 가격을 면밀히 반영을 해야 돼. 우리도 뭐 집에 있는데 우리 집값 맨날 시가평가 안 하잖아요. 거래 안 되면 그냥 우리 안 빠진 거지. 옆 단지 가격 뭐 한 30% 빠졌어. 근데 우리 단지는 뭐 거래가 안 됐어. 그럼 저는 안 빠진 거잖아요. 안 빠진 거지. 하지만 시가평가는 그걸 반영해야 돼. 맞아요. 네. 옆 단지 가격이 30% 빠진 만큼 니네 단지도 30% 빼. 근데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리고 옆 단지에 그거 한 채 거래된 거잖아. 그러니까 한 채 거래된 거 가지고 왜 반영해? 그것도 뭐야 저 형제간에 싸움 나고 그냥 네. 막 금매물로 그냥 뭐 후려쳐가지고 저가로 후려친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신뢰할 거냐. 하지만 IFRS는 그래도 해라. 해라. 그래도 해라.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야. 그것도 일종의 정치인데 정책도. 그래서 정반대로 아마 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는 시기가 다시 온다. 만약에 네. 그러면 이분들은 공격적으로 사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 자꾸 기울기만 가팔라지는 거예요. 예? 예. 금리 올라가는 기울기도 가팔라지고. 떨어질 야 이제 때도 끝났다 싶은 이제 채권 살 때야 싶으면 또 금리 이제 하락기야 싶으면 서로 못 사서 한다. 서로 못 사서 한다리고. 예.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서로 못 사서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서로 못 사서 한다. 코로나 이후에는 서로 못 팔아서 한다. 지금 그리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준도 팔죠. 해외 중앙은행도 판다 그러죠. 중국 판다며요. 아 그건 오해가 있습니다. 중국은 팔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판다고 하니까 파는 거예요. 중국 파는 거. 그리고 은행들 다 손실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채권을 사요? 다 오히려 팔아야지. 그리고 연기금, 보험사 다 팔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네, 개인만.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들이 거의 유일한 채권의 매수자입니다. 개인들은 시가평가 안 받잖아요. 그냥 네, 사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미국채 왜 이러냐 금리가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 갖다 붙인 얘기들이 많고 가장 중요하게는 매수 주체 자체가 없다. 그럼 미 국채의 지금 어떤 금리의 추세 예. 자체는 예. 저희가 전망을 좀 해보자면 예.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이게 있을까요? 쉽게 뭐 상단연이다. 어디서 꺾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진 않은데 다만 최근에 좀 조에서 제가 나오려면 쉽게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나는 무조건 아는 척 얘기를 해야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야 예. 썸네일도 그렇게 달아야 아, 그래요? 다음은 몇천 명이라도 더 보세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네. 지금 뭐 자신 없는 척 겸손한 척 시장을 누가 압니까? 그런 뭐 당연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혼납니다. 왜 이러세요? 물타 농촌 선생. 응? 네, 한마디로 팀장님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랬지. 됩니다. 네. 그래 소신대로. 연준 인사들이 30년물이 4.8을 넘어가면 10년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년물이 네. 4.8을 넘어가면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4.8을 넘어가면 연준에서 좀 걱정을 한다. 네, 미국채 10년물이 4.8을 넘어가면 연준에서 분명히 불안해하는 게 느껴져요. 확 느껴져. 그 말인즉슨 네. 연준이 4.8 부근에서는 구두 개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두 게임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이게 굉장히 경험적으로 볼 때 트레이딩하기에 되게 좋은 타임이죠. 왜냐하면 연준이 특정 레벨에서 말을 해주니까. 우리나라도 환율 거래할 때 정부가 특정 레벨에서 말을 해주면 네. 여기서는 개입 들어오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8 이상부터는 연준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연준이 스스로 그 장기 금리의 상승을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난 9월 FOMC에서 나왔던 점도표의 내용을 잘 보면 정확히 네네. 올해 내의 금리의 꼭대기는 변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제가 점도표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있는데 예. 회색 선이 지난 6월 그 FOMC 때의 이제 점도표고 칼라로 돼 있는 게 이번 9월 점도표인데요. 네. 보시면은 올해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올해 고점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네. 문제는 내년도의 점도표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네, 예, 거의 뭐 50bp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장기물이 더 올라야 돼. 이제 플래트닝에서 스티프닝으로. 스티무닝으로 가야 돼. 그때 이제 제가 잠깐 말씀하지. wronger for longer. wrong.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더 오래 지속된다. 그 잘못된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때 제가 걱정했던 게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장기. 그러니까 롱거런에 있는 네.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네. 뭐 중앙값은 그대로인데
점들이 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의 점도표 상향과 장기간에 있어서의 점도표의 상향 흐름을 보면 네. 연준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준의 생각은 미국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좋아졌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연준은. 라고 연준은 점도표와 뭐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생각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좋아졌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뭐 1, 2년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제 연준은 물가라기보다는 이제 성장 자체가 이제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채권 시장도 이 말을 아주 정확히 잘 믿어서 최근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질 금리의 움직임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에서 잠깐만요. 최근에 이제 8페이지의 그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미국채 금리 보시는 거는 다 명목 금리죠. 예. 명목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에다가 실질 금리를 더해서 이 명목 금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실질 금리라는 게 있다 치고 예. 그 실질 금리에 인플레이션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더해서 더하면 그게 명목 금리가 우리가 거래가 되고 있는 명목 금리가 금리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별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잖아요. 3%대. 뭐 지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겠어요? 가봐야. 뭐 저는 사실 내년도 하반기 물가는 뭐 거의 0%대가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뭐 3%대라면 뭐 채권 시장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 있는 물가는 아닌데 지금 이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22년부터 이 녹색 선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 녹색 선이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녹색선이 실질 금리다. 네, 제가 이제 팁스 레이트라고 써놨는데 저게 이제 물가채라는 건데 그게 물가 실질- 연동 국채 그게 실질 수익률. 금리. 네, 네. 그게 실질 금리. 지금 실질 금리 위주로 최근에도 갑자기 급등했죠. 얘가 한번 잠깐 쉬다가 최근에도 이거 없이 바로 실질 금리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2.5%인데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그대로고 기대는 위에 실질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요 실질 금리라는 게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뭘까요? 실질 금리 내지는 뭐 중립 금리. 네. 뭐 요거 요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성장을 의미한다. 우리가 뭐 GDP 성장률 얼마라고 할 때 그 GDP 성장률에는 물가가 빠져 있죠. 예. 전부 실질 기준이죠. 그게 리얼 GDP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리얼 GDP죠. 그 369 12월에 그 네. S&P에 발표하는 제일 거. 위에 칸 네. 리얼 GDP.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GDP 하는 건 전부 다 리얼 기준인 거죠. 물가 뺀 거. 물가 뺀 거. 물가 뺀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흔히 말하는 GDP 성장률 하는 네. 것은 네. 실질 개념이에요. 전부 실질 개념입니다. 전부 실질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에서 물가 기대 뺀 게 실질 금리. 명목 성장률에서 물가 뺀 게 성장률. 그러면 성장률과 실질 금리는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죠. 즉 그래서 과거에 대보면 둘이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갑니다. 네. 단 절대 레벨은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유 네. 설명하면은 아마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이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 녹색 선이 2.5%까지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저거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심할 때? 지금 보시면 20년, 21년에는 마이너스죠. 네. 예, 뭐 옛날 뭐 2012년에도 마이너스 갔었었고 그러면은 이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성장률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2.5%의 실질 금리가 가리키는 성장률이 있겠죠. 그게 점선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왼쪽에 미국의 성장이 실질이에요. 미국의 성장이 네. 중장기적으로 5%.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연준의 생각과 채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생각은 야 이제 미국은 잠깐 그 옛날 한번 잠깐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성장이 보통 1에서 1.5에서 한 3.5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중간값 치면 한 2.5라고 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앞으로 아니다. 앞으로는 2.5가 아니라 5%. 뭐 4에서 6% 사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현재의 시장 금리가 합리화됩니다.
이건 시청자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미국의 성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전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리는 현재 레벨이 적정할 수 있고요. 주식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이 좋잖아.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얘기가 틀렸어. 만약에 틀렸어. 그러니까 연준과 채권 시장이 틀리고 성장이 옛날이야. 원래 이제 우리가 잘못 본 거고 이거는 채권 시장이 잘못 본 거고 성장은 옛날처럼 1.5에서 3.5야. 그런데 잠깐 금리가 올랐어. 그럼 이거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겠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네. 체력보다 지금 너무 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주식이랑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중간에 한번 큰 사건을 겪겠죠. 네.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미국의 성장이 정말 거의 따블날 정도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네. 뭐 모르겠어요. 뭐 로봇이 뭐 크게 나와서 그럴지. 갑자기 뭐 엄청난 비만약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AI가 너무 뛰어나. 인류의 뭐 성장 자체를 바꿨어. 챗 GPT에다 물어봤다던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만 뭐라서? 현재 휴전 중. 지금 전쟁 터진 지 지금 며칠째. 지금 이게 어디까지 확전될까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잠깐. 그 잘난 AI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입력을 안 해준 거야. 전쟁 났다는 사실을. 소장님은 그러면 이거 지금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연준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채권 시장에 지금 5% 성장을 보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겁니까? 이렇게 뭐 할 만한 선수들이 아니라서. 네. 제가 그러면은 소장님이 네. 좋아하실 만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그림. 미국의 저를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답정너 답. 그래요? 그럼 일단 그래요? 한번 보시죠. 네, 무슨 일단 한번 그림이길래. 보시죠. 네, 궁금하네요. 이제 몇 페이지? 괜찮으시겠어요? 13페이지시고요. 13페이지. 13페이지 갑니다. 이제 소장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제가. 소장님의 답은 정해져 있다. 그 경지 저도 아직 못하는 걸.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이렇게 표현적인 게 나타나십니다. 어. 난 인정 못해. 난 5%는 건 말이 안 돼. 동공에 막 이렇게 불이 켜지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떤 지금 그림인지. 이 13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선 두 개가 있죠? 네. 둘이 이제 같이 가죠? 예. 이 정도로 같이 가는 게 사실 그렇게 이 정도면 흔치 꽤 상관관계가 높은데. 않네. 네.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인플레 더하기 성장이 회색입니다. 명목 성장률, 네. 인플레 더하기 성장. 지금 말했던 실질 진짜 성장 네. 플러스 인플레. 네. 오케이. 네. 그게 명목 성장률.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 안에는 인플레도 들어가 있고 성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녹색은 우리가 노동에서 얘기하는 노동 인구. 몇 살에서 몇 살까지죠 보통? 그거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거는 생산 가능. 네, 생산 가능 인구고 노동 인구는 거기에서 좀 가감이 이뤄.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이 일을 안 하다가 나왔다. 그럼 노동 인구가 늘어나. 그래요. 그런 의미.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민자가 막 들어오면 이 노동 인구가 또 애드가 돼요. 거기는 불법 이민자 포함? 네, 그거는 포함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인구 센서스는 그걸 다 감안해서 네.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인구도 숫자가 이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숫자 좀 바뀌긴 하는데 거의 추세는 똑같아요. 보시면 지난 80년 동안 사실상 거의 미국의 인플레와 성장은 그냥 노동 인구가 결정했다. 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뭐 상관관계는 있을 수가 있죠. 네. 노동 인구가 증가했다.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될 만큼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갔다. 소비도 했고 소비도 했고 그 사람들이 또 돈 벌었으니까 또 소비도 할 수 있고. 썼죠. 네. 집도 넓혀가고. 집도 넓히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기들도 낳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인플레도 오르겠죠, 당연히. 지금은 그런데 평소 붙어 다니던 거기에 비해서 조금 벌어져 있네요. 괴리가 많이 났죠. 그러면 위에 놈이 떨어져야 되는 게 밑에 게 올라가야 되는 게요. 밑에 놈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국경 열어놓고 그냥 막 멕시코에서 저 남미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면 그거는 옛날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받았는데 갑자기 받는다 그런 영향이 있죠. 근데 옛날에도 받고 지금도 받으면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는 이민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민자들이 꾸준히 오고는 있지만 추세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70년대에 예. 연준이 잘못해가지고 70년대? 인플레가 음. 어마어마했다. 혹은 중동에서 전쟁이 예. 70년대에 나가지고 예.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가 왔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장이 그때는 10% 12%였네. 왜냐면은 수많은 이제 당시에는 이민자가 아니고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70년대에 노동 인구로 이제 막 쏟아져 들어왔던 네. 시기였었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당연히 그리고 의외로 70년대 성장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도 높고 성장도 높았던 시기가 이제 70년대였고 그 아까 제가 5% 얘기하니까 또 이제 소장님이 굉장히 이제 비웃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뭐 꼭 그렇게 표현하시나. 그렇게까지는 내가 아니실 거예요. 내가 네. 아니 사례가 있어요. 미국이 가장 최근에 5% 성장했던 사례가 언제였냐면 90년대 후반기였습니다. 90년대 후반기. 네. 클린턴 남편 클린턴이죠. 남편 클린턴이 있었던 빌 클린턴 재임 시절. 당시에. 네, 재임 당시였었는데 그때 이제 고성장이 많이 나와서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원인을 잘 몰라요. 다만 그 당시에 IT 혁명이 엄청 있었다. 그때가 그렇죠. 그 IT 혁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생산성 혁명이 있었다. 생산성 혁명. 그게 이제 당시에 5% 성장을 끌고 갔던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받아들이기에 크게 뭐 부담 그럴 것 같죠? 거부감 안 가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굳이 그런 설명을 안 붙여도 90년대는 이미 이 노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노동 인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노동 인구 중에 제일 큰 게 말씀하신 대로 생산 가능 인구. 말씀하신 그 생산 가능 인구의 나이는 이제 15세에서 64세. 이거는 이미 앞으로 100년 동안 결정돼 있습니다. 단 여기에 이제 이민자와 뭐 추가로 더해지는 뭐 빼주고 하는 게 일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전체 추세를 크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 녹색의 생산 가능 인구가 구조적으로 올라오기가 좀 조금 힘들다. 조금 그렇다면 장기 금리는 지금 레벨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경제 영향이 커요. 장기 금리가 이제 모기지 금리나 기업들의 조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리가 연준이 걱정하는 5% 바로 밑 레벨에서는 조금 막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연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네. 정말 막을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워낙에 숏이 많습니다. 매수자도 없는데 국채 숏들이 많다. 네, 숏이 많아요. 이 숏은 이제 네. 8월 초부터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현상적으로 네.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수치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차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최근에 나온 발언들 뭐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견해가 엇갈리기도 네. 하고 물론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습니다만 네. 거기서 읽어낸 행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몇 번 있었죠. 특히 이번 주에 주요 인사들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옛날에 매파였던 사람이 매파 얘기하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죠. 비둘기 마찬가지.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좀 눈여겨서 봤던 게 그 제퍼슨 이사. 이사는 좀 달라요. 이게 왜냐면은 각 지역은행 총재가 있고 네. 이제 이사가 있는데 이사는 늘 투표권이 있고 그 이사분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맞아요. 파월도 이사긴 한데 말을 아끼시는군요. 이분들은 왜냐면 네. 전체 의견을 중앙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의 의미가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지역 연방은행 총재보다는 조금 더 연준 이사들이 무게감이 있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지역 연준의 총재들은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나는 매다 비둘기다. 그런데 이 이사들은
공식 석상에서 잘 나오지도 않지만 말도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제퍼슨 이사가 최근에 그 이번 주였죠. 금리 인상, 장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게 초과적인 긴축 효과를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금리를 올려야 되냐? 그 레파토리는 그 로리 로건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가 먼저 비슷한 얘기를 비슷한 시기에 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얘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로리 로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연은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분은 또 의미가 있는 게 원래 매파였었거든요. 로건 총재도 로건 총재는 원래 매파로 매파였어요. 분류됐었죠. 매파였다가 이제 비둘기 얘기를 하니까 이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제퍼슨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거의 빼박입니다. 평소 과묵하던 양반이 네. 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두 분을 엄청 깠죠. 어떻게 까요? 연준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다. 어떤 측면에서? 연준이 예. 이 장기 금리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은 이거예요. 연준이 장기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장기 금리는 오른 이유는 정부가 부채를 많이 조달해서 오른 거지. 그러니까 오른 거지. 하도 찍어낼 국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른 건데, 뭐 연준이 그것 때문에 뭐 턴 프리미엄이 오른 거잖아요. 결국은 장기 부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악수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얘기한 겁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하지만. 혹시 그 뭐 기자도 팀이라우스? 그분 아니고? 네, 그분 아닌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요 부분에 대해서, 즉 최근에 연준이 이번 주죠, 정확히 이번 주에 연준이 네. 다소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서 생긴 현상인 거지, 연준 니들이 뭐 알아서 뭐 그걸 할 건 아니다. 그걸 가지고 니들이 그걸 가지고서 장기 금리가 올랐으니까 더 긴축 효과가 강해졌다. 연준은 단기 금리만 조절하는 애들인데 거기다 대고서 왜 오지랖이냐? 그렇지. 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깐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연준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장기 금리 오른 거에. 장기 금리 오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9월 FMC 때. 그 이제 점도표 조정을 통해서 점도표 조정이나 성장률이나 인플레 전망치가 6월 달 대비 확 올라갔죠. 확 올라갔잖아요. 5%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니 네. 그렇다 치고 네. 아니 극하던 그 9월 FMC는 그래 놓고 네. 왜 딱 3주 있다가 의사록 나오는데 네. 왜 갑자기 의사록도 의사록 편집이 왜 그런 식으로 가요? 이게 전혀 매파적이지 않아.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아요. 네. 좋은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게 아마 클린턴 때라고 보시면 될 그때죠. 것 같아. 그때 정도입니다. 네. 실질 금리가 올라간, 네.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간 건데, 연준이 그걸 유도해서 9월 FOMC 때 분명히 그러한 점도표와 미래 경제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의 금리 단기든 장기든 간에 금리 상승을 갖다가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을 갖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했습니다. 유발했잖아요. 유도했습니다. 예. 유도했고 금리가 실제로 장기 금리가 올랐어요. 네. 그걸 반영해서 물론 정부의 부채 증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마도, 저는 아직은 그 연준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있었던 중동 정세의 변화가 혹시라도 초장기 금리나 유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까봐 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미국은 이제 주식 중심으로 채권 마찬가지, 네. 좀 안정시키려고 좀 마사지를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연준이 10년물 4.8 이상에서는 좀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거는 중동 전의 정세가 불안할 때. 근데 만약에 중동 정세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뭐 해결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연준은 아마 장기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혹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잘 마무리가 된다면 뭐 여기서 당분간은 뭐 연준도 조심하겠죠. 말조심을.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여기서 혹시라도 위로 튀어버리거나 유가가 더 오르게 돼 버리면은 오히려 경제에, 그리고 금융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달라진 점이 바로 지난 한글날 전후에 있었던 네. 이 중동 정세의 변화가 아마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혹시 이제 중동에서 나온 지정학적 리스크와 네.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영향 미치고 있는지 한번 진단 좀 하고 저희 넘어갈게요. 확실히 연준이 좀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의외로 지난 주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본다면 연준이 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약간 눌러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유가를 좀 보고 있어요. 예, 예. 만약에 이 중동전의 리스크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 이스라엘 이게 사실은 그 전에 그 중동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 네. 하필 지금 하마스가 쳐들어가냐? 왜 하필? 원래 뭐 네타냐후야 뭐 원래부터 총리였고 계속 이스라엘이 좀 강경파로 나갔었고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지난 한글날에 들어가냐? 이제 그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우디와 미국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외교 관계를 수복시키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우디에게 안보를 제공하겠다라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보는 단순히 무기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핵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란도 핵 있죠. 이스라엘도 있죠. 그러니까 사우디 나도 가질래. 네. 대신 만약에 나 핵 주면, 그러니까 사우디가 네. 미국이 만약에 나한테 핵을 좀 대충 주면 나 연초에 증산해줄게. 증산해줄게. 네. 그러면은 물가 안정되고. 그러면은 재선 오케이? 아이고 미국 요 딜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 딜이 만약에 이스라엘하고도 수교해줄게. 그렇죠. 어. 근데 이 딜이 제일 꼴배기 싫은 건 이란이죠. 네. 네, 이란 입장에서는 이 딜이 너무 꼴배기 싫어. 그래서 미리 작전을 좀 쳤다가 사우디는 원래 연초에 증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도 협상을 하고 그럼 미국한테 핵 받으면 땡큐고 더불어서 연말에 아람코 상장을 할 거죠. 상장하면 증산해도 되죠. 원래 예전에 패턴도 그랬어요. 아람코 상장한 다음에 패턴을 증산을 해요. 그리고 95불 이상의 유가는 뭐 나도 만족해 이 정도면은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 이거 오히려 글로벌 수요를 오히려 까먹을 수 있어. 수요를 부러뜨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사우디 네. 입장에서도 좋은 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그래서 저도 이제 연초에 유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막 속으로 네. 희망회를 막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중동 전쟁이 이렇게 터지니까 이러면은 또 이게 그럼 지금 이란이 중국에게 보내는 원유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란이 대략 하루에 37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 뭐 국제적인 어떤 제재 같은 건 없어요. 중국이니까. 중국이니까. 네, 중국이니까. 네, 대부분의 수출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다른 데서 뭐 수입을 덜 하겠죠. 왜 중국은 뭐길래? 중국이요? 중국은 뭐길래? 아니 이란으로 하여금 뭐 네. 유엔이든 뭐든 뭐 요즘은 좀 허당같이 보입니다만 네, 유엔의 무슨 결의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결을? 중국에게 그걸 기대하시면은 그래요?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제 육로 등을 통해서 좀 이제 이란 석유는 상대적으로 추적이 좀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야매로. 야매로 이제 들어오고 중국은 아무도 중국의 재고 적절치 모르잖아요. 않은 방식으로. 네, 석유 그죠? 죄송합니다. 야매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승희 씨 없으면 진짜 이제 1% 오해 되겠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국은 또 석유 재고를 발표 안 하잖아요. 이란에서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370만 배럴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 트럼프 때 갑자기 이란 제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생산량과 거의 비슷해요. 이 370만 배럴이.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풀어준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억지로 수입을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 이란을 일부 풀어주면서 야,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석유 수입 좀 수출 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있었던 거고 이제 미국은 이란과 사우디,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재선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지니까 지금 미국도 속이 지금 터지지 않겠습니까? 복장이 무너지는 상태가 빠지겠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미국도 모를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다만 지금에선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네. 수교를 하고 싶어도 조금 왜냐면 이 사우디가 그 주변 중동 국가 간에 난 마청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는 마지야. 내가 리더야.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걸 따라줘요. 대충 다른 인정을 해줘요. 국가들도?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대충 인정을 해줘. 근데 사우디가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수교한다? 그럴 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가 마청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과거 빈살만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선언했잖아요. 하고 나 핵을 받겠다. 핵을 뭐 그렇게 빈살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약간 독단적으로 자기 야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과거의 패턴은 아닙니다. 빈 살만 이전에는 그냥 아랍 국가들의 전반적인 민의를 반영을 해서 이스라엘 욕할 땐 같이 욕해주고 좀 평화로 갈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사우디가 뭐 그렇게 막 악감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아랍 세계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사우디가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를 최근에 잘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네타냐후가 집권했죠. 사우디 쪽에서는 지금 이거 네타냐후 그래도 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전쟁 났죠. 여기서는 이제 증산을 한다거나 또 거기다 갑자기 이란을 지금 오늘도 뭐 뉴스 나왔지만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눈 감아줘서 석유 수출하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돼. 예, 대놓고 이제 저렇게 돼버리면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유가가 만약에 올랐다고 쳐요. 그럼 이제 뭐 미국 물가 뭐 또 한 번 연준도 금리 인상. 물론 뭐 유가가 오르면은 전쟁 때문에 오른 건데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패턴상 금리 인상합니다. 긴축적으로 해요. 그건 리스크 요소로. 그럼 또 장기 금리가 또 들썩들썩하겠죠. 이번에 하마스가 시작할 때 보니까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의 뉴스만 봐서는 엄청난 준비를 한 건데 그렇죠. 그 물량으로 보나 네. 동원된 인력으로 보나 이쯤 되면은 우리가 그 영화에서 진짜 세상 천지 안드로메다까지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 그 CIA나 모사드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상황이 이렇게 왔다면 이거는 무슨 그림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워낙에 이스라엘 넘어갑시다. 정국이 홍철이 형 넘어갑시다.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또 못 참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음모론? 아이 그냥 넘어가고 네. 달러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오르니까 네, 달러. 미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그냥 따라갑니다. 달러도 강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던데 네. 일단 더 정확하게는 아까 달러니까요. 뱅뱅 돌려서 어렵게 해서 집중하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 내가 우리 문 팀장의 뷰는 보니까 미국채 수익률이 시장 금리가 이제 지가 가봐야 얼마 더 가겠나 하는 쪽으로 저는 받았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연준이 현재 장기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기술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경우 5.3%까지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5.3%까지? 네, 10년물. 뭐 근거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냥 지금은 볼 수밖에 없고요. 기술적으로 그걸 갖다가 뭐 시답자는 것이 얘기하는데 그거 저한테 실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그럼 뉴스 기술체- 따지고 지표 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걸로 전부 결정하는 사람인데 기술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예. 뭐 딴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예.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공부가 시답잖으니까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라. 공부를 공부가 해라. 어렵죠. 공부를 해라 해야지. 네. 공부나 해라. 예. 공부를 해라. 그렇지. 그럼 오늘 이 시간은 기술적 상황에 대해서 밀도 있게 보겠습니다. 짚어보시죠. 아주 진지하게. 네. 아니, 다른 걸로 할 때 이게 체크를 할 수가 괜찮죠? 없어. 네. 좋았어. 위쪽이 어디까지 갈지는. 예. 일단 5.3%가 16년인가요? 예, 16년 전 2006년의 고점과 거의 비슷한 레벨에 와 있는 상태라고 이제 1페이지에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2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은 미국채 선물 시장에서 헤지 펀드들이 매도하고 있는 물량들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매도해요. 네. 거의 15년 내 최대치까지. 저렇게까지 국채 숏을 쳤다고? 하얀색은 이제 장기물. 저걸 저 쇼칠 동안에 누가 사준 거예요, 저걸? 이제 반대쪽에 누구로 돼 있냐면 SM 메이저로 돼 있습니다. SM 매니저. SM 메이저. SM 메이저는 주로 이제 장기 투자자로 얘기가 돼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좀 깊게 들어가면 이게 되게 오묘하고 심하거든요. 네, 오묘하다. 다만 여기 이 숏의 상당수는 현선물 차일 거랍니다. 선물 숏, 현물 롱이에요. 예. 다만 그걸 감안해도 감안해도. 숏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헤지펀드 메이저든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나 초장기물에 대해서 숏 쳤다. 비레크만. 예. 초장기물 커브 스티프닝에 걸었다. 그렇. 예. 나 지금 저 광 2개 있다. 있다. 내 패에. 예. 그리고 청단도 2개 있어. 이러면서 지금 고스톱 치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이 인플루언서야. 그러면 많은 추종자들이 따라가겠죠. 팔로워들이. 그럼 수많은 또 헤지펀드들이 이거 어차피 돈도 안 드는데 매도를 계속 때리는 거죠. 지금 돈도 벌었네요. 금리 올라가지고.
그러면 추세를 추종하면서 더 포지션을 애드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빌레크만 정도가 되면은 뭐 고객돈 많이 들어오겠다. 네. 지돈도 많겠다. 국채 숏을 쳤어. 국채 숏을 쳤는데도 네. 국채 숏을 쳤는데도 국채 가격이 올라. 네. 오히려 국채 가격이 올라. 네. 그러면은 그날 또 이제 어디 뭐 불려가? 그거는 뭐 유튜브보다 더 좋은 데 가겠지. 블룸버그나 또 CNBC 같은 데서 또 부를 거 아닌가. 그러면 가갖고 저 오늘 뭐 한 10개 더 쇼 쳤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닌가. 그렇게 하죠. 네. 씩씩하게.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한테 와, 저 자신감. 우와. 진짜 대박스. 오르나, 금리 진짜 오르나 보다. 이거 지금 기술적으로 잠깐 조정받은 건가 보다. 앞으로 계속 장기금리 오르나 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저는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헤지펀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거에 이제 제가 올라봐야 얼마 안 오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쪽을 최대한 저는 이제 5.3%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하루에 보면은 초장기물이 20bp씩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가려면 며칠 걸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시장입니다. 미쳐버리면은. 하루에 20bp면 굉장히 단기물이 그것도. 네. 근데 어제 좀 재밌는 현상은 제가 그 장기물이 오르니까 오히려 단기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아우.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이거 장기물 계속 오르면 연준이 진짜 금리 못 올린다. 이런 기대감들이 또 장단기물에서는 약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님이 그러시네. 네. 미국에 채권 배우 빌 에크만이 있다면 한국에는 채권불 문홍철이 있다. 덤벼.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패배만 해가지고 위대한 패배자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환율 어떻게 보세요, 그래? 4점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제 얘기는 뭐. 미국채 10년물 5.3 정도까지는 열어둔다는 얘기는 아직 환율 상단 조금 좀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저는 계속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로. 그리고 미국의 고용도 앞으로 저는 뭐 고용이 좋아오니까 뭐 노랜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의 패턴상 지금은 과거의 침체가 오기 직전의 패턴과 동일하게 고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뭐 괜찮게 요즘 계속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한다면은 계속 미국은 혼자 계속 좋은가 보다.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달러가 계속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그 옛날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언제였었냐면은 14페이지네. 14페이지. 이게 얼마 전이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8년 하늘색 선이 미국채 금리거든요. 네. 보면 2018년에 미국채 금리는 오르는데 녹색의 한국하고 노란색의 독일은 금리가 떨어지죠. 저 다이버전스가 왜 생겼지 그때? 그때 사람들은 예.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트럼프의 부양책로 아 트럼프의 부양책. 미국은 좋고 무역 분쟁을 하니까 무역하는 나라들은 안 좋다. 한국 독일은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다이버전스를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 그때 뭐 그런 뭐 트럼프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원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17년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2018년에도 막 올리다 보니까 미국은 당연히 금리가 올랐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달러가 세지죠. 달러가 세지죠. 달러가 세지면 미국 사람들은 여행 가기도 좋고 구매력이 좋아져요. 소비도 잘합니다. 그런데 미국 외 지역은 망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펀더멘털은 저 정도가 아닌데 달러가 세지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갈 수밖에 없어. 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긴축. 나의 펀더멘털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금리를 펀더멘털보다 더 과하게 훨씬 올려야 과하게 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제가 망하겠죠. 그럼 장기물 금리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렇지. 장기물은 떨어지지.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떤 식으로 망가지냐면 결국 미국이 미국 외 지역에 수렴하면서 망가집니다. 미국이 미국 외 지역으로 수렴하면서 망가진다. 그림상 2019년이 딱 그랬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18년 10월에는 유명한 중립금리 한참 남았다. 그러니까. 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도 했던 네. 정확히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네, 그때가 꼭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미국이 이러한 양상으로 다른 나라에 수렴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어요. 추정만. 다만 타이밍상으로는 타이밍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만한 게 가령 16페이지 그림 보시면 네. 이게 가로축은 미국채 3개월 10년 역전된 시기를 빵 0 두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월수예요.
음흠. 그리고 회색은 과거 9차례의 침체 도래 시기였을 때 네. 고용이 0%에서 이제 얼마만큼 몇 프로씩 올라갔는가. 네. 보시면 침체가 온대는데 왔어요. 과거의 회색에서는 온대는데 커브가 역전됐잖아요 이미 3개월 10년이.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침체라며. 침체 안 와. 고용 이렇게 좋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 회색을 보세요. 회색을. 회색을 봐. 계속 좋아요. 역전돼도 계속 좋아. 거의 한 1년 동안 좋아요. 지금도 그때의 경로를 검은색이 고용이 따라가고 있고요. 대략 요 그림상으로 본다면 앞으로 4, 5개월 정도면 고용이 고점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쯤 가서 증시도 고점을 칠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거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섭한 거예요? 섭한 또 거고요. 물타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금리를 증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금리죠. 그럼 그때 가면 금리 떨어질 거잖아요. 지금 고용 좋으면 주가 떨어지죠. 그럼 아까 그거 미국 금리하고 납득 안 하시는 분이 미국 계셨어. 아니 내가 눈빛을 자꾸 해석하시네요, 내가 네. 저기 우리 홍철이 형 뭐 얘기하면 어지간하면 하고 막 이렇게 홀려서 듣는데 그렇죠. 네. 요거 14페이지 다시 가봅시다. 14요? 네. 14페이지 다시 가보시면은 우리 증시 자빠졌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2018년 초예요. 18년. 2018년 초인데 독일도 그렇고 네. 금리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아휴 그래요 뭐 늘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뭐 패널 지금과 그때랑 다른 점은 인플레이션이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죠. 그건 차이점입니다. 그건 차이점이다. 네, 그건 차이점입니다. 왜 또 저렇게 속삭여? 그러고 저 지난번 나왔을 때 네네. 뭐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딴 거보다 그 이후에 자꾸 왱왱왱 기에 도는 게 뭔데요? 파월이 중립금리 언급하면 증시 폭락이 옵니다. 그 얘기를 우리 홍철이 형 하셨던가? 제가 했나요? 다른 사람이 했나? 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립금리를 언급하면 예.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증시 폭락이라기보다는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 이제 그때가 뭐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가 보면은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 사람들이 2018년에도 그랬고. 네, 되게 겁을 먹어요. 시장 겁을 먹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실제로. 이번 9월 FOMC도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가 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비슷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주가가 안 좋았죠. 예. 네, 주가 안 좋았죠. 9월, 10월 이제 뭐 아직 절반도 안 갔는데. 네, 9월, 10월 주가 안 좋았고 저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좀 주식 기준으로 10월 달까지는 좀 안 좋은데 올해가 예년에도 좀 그런데 연간으로 늘 월별 패턴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계절성 계절성이 있는데 올해가 정확히 계절성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과거. 네. 만약에 이 계절성이 앞으로도 맞는다. 그러면 헬로윈 때 사면은 연말까지 무조건 먹습니다. 할로윈이 언젠데요? 10월 31일. 30일인가 29일인가? 10월 몰랐어요. 10월 말? 모르는 척 하신 거 아니에요? 헬로윈데이도 아시고. 모르는 척 하신 거. 요즘 트렌드를 잘 아시는 10월 30날 정도 전후가 헬로윈데이입니다. 그때 사면 좋습니다. 원래 좀 더 일찍 보시는 분들은 한글날 이후로 사요. 그러면 뭐 이제 지금은 계절성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이제 금리부터 해서 쫙 왔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매듭짓는 과정에서는 네. 자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일단 주식에서는 네. 헬로윈 이후에 매수로 가시고요. 채권은 만약에 헬로윈 이후에 주식이 좋으면 채권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정하에. 주식이 좋다는 전제 네, 하에니까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단 내년 초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은 너무 일찍이니까 내년 초 얘기를 제가 안 하겠지만 내년 초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할로윈데이 그게 그게 벌써 1년이 다 돼가는구나. 네. 작년에 그 이태원에 그 사고 났던 게 할로윈 축제 때문이 아니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죠. 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참사가 있었지요. 그 뭐 족보도 없는 그 남의 나라 그거에 그래서- 그렇게 몰려다니지 말고 좌우지간 할로윈데이 기다려서 살아. 예. 그러면 그때까지 혹시나 장이 좀 더 빠져도 우리 홍철이 형 믿고 견디내자. 할로윈데이 때 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던지지 말고 견뎌내자. 10월 말 정도로 네, 하시죠. 10월 말 네. 정도로 하겠습니다. 던지지 말고 견뎌내자. 견뎌내자.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홍철이 형 믿고 물타 선생의 그 조언을 믿고 네. 조금 워터링도 하자. 주식 기준으로 주식 기준으로. 네. 채권도 제발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채권은 말씀하실 때 주식이 좋다는 가정하에 이제 전망해 주셨잖아요. 예. 만약에 주식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건 아마 명확히 채권 말씀해 때문에 안 좋을 주신다면? 겁니다. 아, 금리가 올라서 요즘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이유로는 뭐 유가가 올라서일 수도 있는 네. 거고 일단 뭐 연준이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연준은 당분간은 조용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 이게 좀 저도 연준 때문에 몇 번 속아가지고 아 연준이 좀 비둘기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FOMC 때 세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최근 원래 이런 경우 잘 없는데 내가 홍철이 형보다 연식이 더 돼갖고 네. 형보다 내가 더 많이 속았어. 그렇죠. 예.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번에 최근 한 두세 번은 그래서 속았습니다 완전히. 근데 이번에 설마 안 그러겠지. 제퍼슨 이사까지 이사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부의장이던데요. 그러니까요. 부의장이 네. 얘기했는데. 그리고 확실히 보면 안에 민주당 인사랑 공화당 인사가 확실히 이게 뷰가 공화당이 좀 세게 금리 인사. 얽혀 있네요 여러 네. 가지가. 민주당 인사들은 아울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 당파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 한참 말씀하시는데 크리스티 S님이 자료실에서 자료 보니까 너무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자료실 많은- 올려드렸는가 보죠? 네, 수고 예. 많으시다고 하시면서 자료 좋다고 하시니까 혹시 저희가 그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못 본 자료가 있을까요? 한번 체크를 아, 제가 해보고 말하면서 싶어서요. 하고 싶은 네. 얘기는 오늘 다 했고요. 네. 하나만 할까? 11페이지에 보시면은 11페이지. 네, 여러분 중립금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 위쪽에 있는 파월 의장의 과거 흑역사, 중립금리 흑역사는 이제 흑역사로 치부하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좀 읽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2006년에 중립금리를 추정한 숫자가 2.4%야. 그런데 2011년에 다시 추정해봤어. 네. 2011년에 2006년의 중립금리를 다시 추정한 숫자가 저 빨간색 세모입니다. 130pp가 떨어졌어. 2.4%에서 1%로 가는 거예요? 네. 1.1로? 그러니까 그때 추정한 숫자는 의미가 없고 5년 후 아마 지금 추정은 또 숫자가 달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엉터리. 연준도 몰라. 근데 연준이 중립금리를 얘기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얘기를 하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2006년에 그 당시에 추정했던 중립금리가 2.4%. 그런데 2011년에 가서 5년 후에 다시 다시 2006년을 저가 계산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 2006년도에 적정한 중립금리는 1.1%였더라. 5년 사이에 저렇게. 예. 5년 사이에 천하의 연준이 저렇게 틀리는데 2030년 가면서 전부 소나게나 전부 2030년만 봐라 하고 머스크도 뭐 2030년 가면 저가 2천만 대를 만드네 어쩌네. 예. 이걸 어디까지 믿어줄까요? 그냥 신앙심대로. 이제 연준 말만 보면은 연준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머스크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0만 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